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입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빌라에 혼자 살고 있지요. 평생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살았는데 손에 굳은 살이 이만큼 박힐 동안 벌어 아들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 덕에 이제 좀 허리 펼 줄 알았는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던가요? 요즘은요, 시장에 나가봐도 다들 한숨만 쉽니다. 장사가 예전 같지도 않고 물가는 왜 그리도 오르는지. 그래도 난 친구들이랑 앉아서 옛날 얘기 조금 하고 김치 한 포기라도 서로 나눠 먹으면 그게 좋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시장 끝자락 국밥집 앞 평상에 앉아 친구들이랑 막걸리 한 잔 돌리고 있었는데 친구 정자 씨가 기어이 그 소리를 꺼내더군요. 아이고 축하해요. 손주 상견례 했다며? 어쩐지 요새 얼굴이 더 피더라니. 저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상견례라니요? 내 귀가 잘못 들린 건가 싶어 한 번 더 되물었죠. 뭐가? 누가 상견례를 했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서로 눈치 보다가 아니 너 아들 내외가 손주 결혼 상견례 했다던데? 그 동네 사람들 다 알더라. 그걸 왜 너한테 말을 못해? 그때였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더니 갑자기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저는 애써 얼굴을 추스르고 웃었습니다. 아휴, 뭐 아직 우리 집엔 얘기 안 왔나 보지 뭐. 요새 애들 다 그렇잖아. 허허. 근데요, 거기 앉아있는 동안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컵을 드는데 물이 자꾸 흘러내려 앞치마를 적셨습니다. 그걸 보고 친구들이 더운데 왜 이리 땀을 흘리냐며 웃는데 저는 그저 웃어 넘겼지요. 그 자리에서 괜히 더 얘기하면 제 체면이 구겨질까 봐요. 그래도 제 손주 결혼인데 설마 저 몰래 상견례까지 했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자리 정리하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으니 다리가 덜덜 떨리더군요. 숨을 가쁘게 몰아쉬다 결국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애들이야 바쁘다 보니 나한텐 좀 늦게 알린 거겠지.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도 손은 이미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2번 울리더니 드디어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 말투가 괜히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되도록 차분하게 물었죠. 있잖냐, 너 혹시 손주 상견례 했다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 잠깐, 정말 잠깐이었는데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아, 그거 아직 정확히 날짜는 안 잡혔어. 그냥 상견례 비슷하게 얼굴 한번 본 거지 뭐. 얼버무림.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 간단한 일이냐? 그럴 땐 엄마한테도 말 좀 하고 그러지. 그러자 아들은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아, 미안해. 곧 제대로 얘기하려고 했어. 엄마 걱정할까 봐. 근데 아직 큰 건 아니야.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더 물었다가 내 속이 다 드러날까 봐 그랬죠. 걱정할까 봐라는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지만 그 순간은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이 어찌나 조용하던지 귀가 멍멍했습니다. 작은 벽시계 초침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더군요.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요. 저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뭐 아직 날짜도 안 잡혔다잖아. 괜히 속 끓이지 말자.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에 묵은 된장국을 데워 한 숟갈 뜨는데 이상하게도 밥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을 삼키는데 목구멍이 꿀꺽 넘어가지 않더군요.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그때 머릿속에서 자꾸만 아들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곧 말하려고 했어. 아직 큰 건 아니야. 그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설마 했습니다. 설마 그 애들이 제 손주 결혼을 나 몰래 다 치르고 있을 거라고는. 그때까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흘러나온 소문일 거라 애써 넘겼지만 자꾸만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설마 진짜로 상견례를 다 끝내놓고 나만 모르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나오는 길에 옆 동네 김씨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동네에선 입이 가벼운 걸로 유명해서 괜히 마주치기 싫었지만 이미 내 팔을 덥석 잡아버렸습니다. 어머님, 아이고 축하드려요. 손주 이번에 결혼 준비 한창이라면서요? 그 순간 숨이 딱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목이 바싹 타올랐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아휴, 나는 아직 아무 얘기도 못 들었는걸요. 그러자 김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어머 정말요? 이상하네. 며칠 전 우리 사돈도 손님들한테 그 집 결혼 얘기 들었다던데 이제 준비 막 들어갔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릴 것 같아 옆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김 씨는 뭔가 더 얘기하려다 제 표정을 보고는 아휴 죄송해요. 나는 이미 다 아시는 줄 알고. 머쓱하게 웃으며 종종 걸음으로 가버리더군요. 거기 혼자 서 있으려니 어찌나 서럽던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우리 손주 결혼 소식을 남한테서 듣고 있어야 하나 싶은데 그 생각이 머리에서 꼼짝을 않더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게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볼이 쏙 꺼지고 눈가 주름이 더 깊어진 게 꼭 낯선 늙은이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거실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자꾸만 떨려 번호를 몇 번이나 잘못 눌렀는지 모릅니다. 신호가 3번쯤 울린 뒤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그 상냥하지도 그렇다고 무뚝뚝하지도 않은 어중간한 목소리가 괜히 더 사람 속을 긁더군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저기 며느라. 시장에서 그러는데 너희 이번에 결혼 준비한다며? 나는 아직 아무 얘기도 못 들었는데. 그 순간 전화기 건너편에서 숨소리가 미묘하게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아직 제대로 말씀 못 드렸어요. 이제 막 준비 들어가서요. 저희도 정신이 없어서 곧 말씀드리려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 속에서 뭔가 확 끌어올랐습니다. 이제 막 준비 들어간 건 다들 아는데 정작 나는 아무 말도 못 듣고 있었구나. 내가 시어머니인데 왜 이렇게 마지막 순번처럼 되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질 않더군요. 그저 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곧 얘기해준다니 기다리지 뭐. 그리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니 숨이 가쁘게 차올랐습니다. 바닥을 바라보는데 제 그림자가 왜 그렇게 작아 보이던지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곧 말씀드리려 했다. 곧 그래. 어디 얼마나 곧인지 두고 보자.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있는데 아들 얼굴도 손주 어릴 적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겨우 걸음마 떼던 그 애가 제 치맛자락 붙잡고 까르르 웃던 모습이 스쳤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 애가 저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결혼 준비가 한창인데 저는 아무 얘기도 못 들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콱 막혀 잠이 오질 않자 결국 새벽녘 부엌불을 켜고 앉아 묵은 김치를 꺼내 밥을 말았습니다. 한 숟갈 뜨는데 그 시큼한 김치 맛이 눈물이 될 뻔하더군요. 그때 속으로 아주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좋다. 어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두고 보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지켜보자. 그 애들이 과연 내 체면을 어디까지 짓밟는지. 그러면서도 한켠에선 아직 기대도 남아 있었습니다. 설마 내 손주 결혼의 날 이렇게까지 뒷전으로 두진 않겠지. 하지만 그 희미한 기대가 얼마나 허망했는지는 곧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와 통화한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가 언제쯤 다시 연락을 할지 또 무슨 말을 꺼낼지 내심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몇 주쯤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낮에 시장에 다녀와서 마루에 앉아 발을 주무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찍힌 이름을 보자 심장이 턱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숨을 한번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감기 걸리기 딱이에요. 그 목소리가 괜히 더 건조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그래, 별일 없지.
너희는 준비 잘 돼가냐? 그러자 며느리가 조금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오늘 전화드린 건요, 다름이 아니고 어머니께서 손주 혼수비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저는 그 순간 손가락이 저릿해졌습니다. 멍하니 전화를 들고 있는데 며느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게 양가 체면이 달린 일이다 보니 시댁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시면 저희도 체면이 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 체면을 그 애가 언제 걱정했나. 손주 결혼 얘기를 남들 통해 듣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 체면 타령이라니. 하지만 그 말이 당장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입을 꾹 다문 채 멍하니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목소리를 조금 낮춰 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위신 세워드리려는 거예요. 손님들도 그렇고 사돈네도 그렇고 아무래도 시댁에서 어느 정도 보태주셨다 하면 저희도 당당하잖아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한마디 꺼냈습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하냐? 제가 그렇게 묻자 며느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밝은 목소리로 어머, 역시 어머니세요. 너무 큰 금액은 아니고요. 조금만 보태주시면 돼요. 저희도 최대한 아껴서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는 또 조잘조잘 구체적인 금액이며 가전이며 뭐며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귀가 먹먹해지더군요.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겨우 그래, 알았다. 생각 좀 해볼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니 손에 쥔 핸드폰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땀을 흘렸는지 손바닥이 다 젖어 있었죠.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도 가슴은 그대로 불덩이처럼 뜨겁기만 했습니다. 내 체면은 그 애들이 언제 걱정해줬다고 이제 와서. 결혼 소식도 상견례도 하나도 내 귀에 들어온 게 없으면서 이제 와서 체면 세워주겠다고. 그 생각을 하는데 이가 딱딱 부딪히며 울릴 정도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켠에선 또 괜히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평생 사람 좋다, 착하다 그런 말 들으며 살아왔던 제 습성이 또 고개를 든 거죠. 하지만 곧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몇 년 전부터 집 서류를 들먹이며 이 집도 결국 나중에 손주들한테 갈 거 아니에요? 조금씩 미리 준비하면 좋죠. 그랬던 기억이 말이에요. 그때 괜히 덜컥 도장 찍어줬던 일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 체면을 그렇게 챙기려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진 말았어야지. 그 전화 한 통. 그게 결국 제 노후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며느리에게 혼수비 전화를 받고 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머리가 복잡해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굽은 허리, 쪼그라든 손가락으로 살아온 게 다 이 애들 잘 되라고 그런 거였는데 정작 제 손주 결혼 얘기를 저는 그저 남의 입을 통해 듣고 있다는 게 자존심을 바스러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에 나갔다가 채소를 사러 들어간 가게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괜히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며칠 전 내가 며느님 친정 쪽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거기서 들었어요. 손주 결혼 준비 다 끝났다더라고요. 예단이니 예물이니 이제 다 마쳤다고. 저는 바구니 손잡이를 꽉 쥔 채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내 얼굴을 살피다가 민망한 듯 허리를 굽히며 카운터로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손에 든 바구니를 한참이나 내려다봤습니다. 양파 껍질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 주황빛 껍질이 괜히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바구니를 내려놓자마자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군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저는 겉옷을 다시 챙겨 입고 그대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으니 가슴이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가락 끝이 자꾸 떨려 몇 번이나 잘못 눌렀는지 모릅니다. 띵동.
잠시 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저는 멀뚱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니들 결혼 준비 다 끝났다며? 그 말에 며느리 눈빛이 잠깐 흔들리더니 곧바로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휴,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양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춘 정도죠. 저는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현관 복도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당황한 듯 제 얼굴을 보더니 문을 더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저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파에 앉으라는 말도 없이 며느리는 거실 테이블에 뭔가를 다시 뒤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왠지 더 쓸쓸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 들었다. 시장 사람들 통해서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다. 그러자 며느리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요. 곧 말씀드리려 했어요. 아직 다 정리된 것도 아니고. 나는 멀뚱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시장 좌판에서 채소며 과일 팔아 이 집 살림에 보태고 손주 학원비까지 몇 번이고 챙겨줬는데 이제는 이렇게 뒷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 장식장 유리에 내 모습이 비쳤습니다. 작고 구부정한 늙은이가 마치 남의 집에 불청객처럼 서 있는 게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리고는 테이블 위 서류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조용히 돌아서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데 그 집에서 풍겨나오던 향이 코끝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 집에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너무도 분명하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며느리 집에서 나오고 난 뒤로 며칠 동안은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장식장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불청객처럼 서 있던 제 모습. 내가 언제 저 집에서 그렇게까지 설 자리를 잃었나 싶어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막 먹고 그릇을 씻으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엔 며느리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물에 담근 채 가만히 바라보다가 물기를 대충 닦고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괜찮으세요? 저번에 오셨을 때 괜히 마음 쓰시게 한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부드러움 뒤에 깔린 속내를 알 것 같았습니다. 나는 최대한 평범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바쁘겠지. 너희야 준비하느라 정신없을 텐데. 잠시 전화기 너머에서 며느리가 머뭇거리는 숨소리가 들리더니 곧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혹시 잠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가 그리 급한가 싶었지만 그러자니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 갈게. 그리고 저녁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아 허둥대며 옷을 갈아입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초인종을 누르는데 이상하게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띵동. 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고개를 내밀며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 향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시 방으로 들어가실래요? 드릴 말씀 있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며느리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며느리가 숨을 고르더니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결혼식에 어머니가 오시면 저희가 좀 난처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손님들이나 사돈들 앞에서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시장 일 오래 하셔서 그런지 손님들도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고요. 숨이 거칠게 올라왔습니다. 손끝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저는 애써 숨을 고르며 겨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그래, 내가 보기 창피하다는 거냐? 그러자 며느리는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체면상 그렇다는 거죠. 손주 결혼식이니까 더 깔끔하게 어머니 체면도 세워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마치 좋은 제안을 한다는 듯 웃으며 말을 바꿨습니다. 대신 어머니, 돈은 조금만 보태주세요. 아무래도 시댁에서 보태셨다고 하면 저희가 사돈들한테도 체면이 서잖아요. 그게 다 어머니 체면 세워드리는 길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숨이 가쁘게 올라와 헐떡였습니다. 바닥을 바라보는데 발등에 핏줄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한참이나 그 발등만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 애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단히 상식적인 부탁을 하고 있다는 듯이 저는 가슴 한가운데가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체면을 그 애가 언제 걱정했나. 손주 결혼 얘기를 시장에서 듣게 만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 좀 내라고 하니 그게 다 내 체면 세워주는 거라고. 저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눈치를 보더니 살짝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요. 그게 저희도 그렇고 어머니도 체면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 말에 다시 숨이 헐떡였습니다. 한번 크게 들이쉰 숨이 목구멍에서 걸려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겨우겨우 삼키고 나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은 신기하게도 아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다. 이 애들은 내 손을 잡고도 내 지갑만 보고 있었던 거였구나. 그 순간 딱 하나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재산은 내 손으로 지킨다. 그 결심이 들자 숨이 다시 고르게 쉬어졌습니다. 저는 멀뚱히 며느리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생각 좀 해볼게. 그러자 며느리는 환히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어머니세요. 제가 괜히 걱정했나 봐요. 저는 그 손에 힘이 들어오는 걸 느끼며 묘하게 씁쓸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손을 놓으며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웃음 속에 있는 진짜 속내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마지막 남은 정까지도 싸늘하게 식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녁 바람이 유난히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코끝이 시린데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내 돈은 내가 지킨다. 내 노후는 더 이상 저 애들 손에 맡기지 않는다. 그 결심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자리 잡으니 이상하게도 한결 숨이 편해졌습니다. 며느리와 방에서 나눈 대화를 가슴속 깊이 묻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저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천장이 자꾸 어지럽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잡던 그 손길, 어머니 체면을 세워주겠다며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오히려 제 속을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결국 이른 새벽에 불을 켜고 일어났습니다. 주방에 앉아 가만히 식탁 위를 바라보다가 서랍 안에서 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도장을 손에 쥐자 묘하게 손바닥이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몇 해 전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찾아와서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어머니, 이참에 등기 좀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어차피 나중에 손주들한테 갈 건데 미리 깔끔하게 해두면 서로 좋잖아요. 저는 괜히 그 말이 마음에 걸려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다시 한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다 손주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아버님 재산으로 이거저거 복잡하게 얽히는 것보다 지금 미리 정리해두면 혹시 어머니 몸 안 좋으실 때도 덜 복잡하고요. 그때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혼자 이 집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했습니다. 제가 혹시 쓰러지기라도 하면 이 집이 어찌 될까 싶어 겁이 났던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그 도장에 먹을 묻히며 내 손으로 서류에 꾹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잊었습니다. 정확히는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그 일이 제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땐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장을 다시 들고 있으니 그때 찍던 장면이 너무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손가락 끝에 잉크가 묻어 묘하게 스며들던 그 기분.
서류를 건네받은 며느리가 연신 웃으며 어머니 역시 믿음직하세요. 이제 속 편히 사실 거예요. 라고 했던 그 말까지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결심하듯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등기부 등본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속이 비틀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 제 집인데도 일부가 아들 이름으로 찍혀 있는 걸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시릴 만큼 차가워졌습니다. 결국은 이런 날이 올 걸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는데도 막상 눈앞에서 확인하니 온몸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도장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로수에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귀에 스며드는 동안 제 마음도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법무사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의자에 앉자마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법무사가 꼼꼼히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이 현재 일부는 아드님 명의로 이미 증여가 되어 있네요. 그 말을 듣자 목에서 짧은 신음 같은 게 새어나갔습니다. 법무사는 조금 안쓰러운 듯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이전된 부분은 사실상 돌리기 어렵습니다. 증여는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다시 훑어보더니 다만 아직 어머니 명의로 남은 지분이 있고 임대보증금도 어머니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나마 가슴 깊이 묻어둔 숨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나요? 법무사는 조근조근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신탁을 거는 방법도 있고 유언장을 명확히 작성해 두셔도 좋습니다. 어머니 의사만 확실히 남겨두시면 이후 혹시라도 불필요하게 시끄러워질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치 발밑에 깔린 바닥이 조금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몇 달째 허공에 떠 있는 기분으로 살았는데 비로소 바닥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피땀으로 번 건데 아무렇게나 흘러가게 두고 싶진 않아서요. 법무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어머니처럼 미리 준비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훨씬 좋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 도장을 꼭 쥔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오며 한 번 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남은 건 내 손으로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법무사 건물을 나오니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내 옷자락을 들추며 스쳐갔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제 머릿속은 아주 차갑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집이며 내 통장 안에 있는 돈들이며 그 모든 게 사실은 제 삶의 마지막 울타리라는 걸요. 그걸 무심코 며느리 손에 맡기려 했던 지난날이 부끄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묵직한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칠째 손도 대지 않은 과일이 그대로 굴러다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라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챙기자. 내 거는 내 손으로 지켜야지. 며칠 뒤 저는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칠 전 법무사가 권했던 사회복지법인 쪽 담당 번호를 꾹꾹 눌러 연결했습니다. 몇 번의 짧은 안내음 뒤에 상대방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마흔복지재단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말했다. 저 혹시 개인 재산을 신탁하거나 유언장과 연결해서 지정 기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상담원은 매우 친절한 목소리로 네,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혹시 직접 방문 가능하신가요? 필요한 서류와 상담 내용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네. 갈게요. 최대한 빨리요. 전화를 끊고 나니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며칠째 내리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치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둔 통장과 도장을 다시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종일 들락거리며 준비했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 등기부등본, 신분증, 잔고 증명서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재단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제 나이에 아직도 이런 옷을 꺼내 입으려니 괜히 손이 떨렸지만 오늘만큼은 허리도 반듯하게 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니 밝은 미소를 띤 담당자가 서류를 살펴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보통은 자식들 이름으로 다 돌려놓고 나중에 후회하시는데 어머니처럼 직접 의사 표현하시고 지켜놓으시는 게 훨씬 현명하세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라도 챙기려고요. 이게 다 내가 피땀으로 번 건데 아무데나 흘러가게 하고 싶진 않아서요. 담당자는 서류를 하나씩 정리하며 그럼 일부 재산은 신탁으로 돌리시고 나머지 유언장으로 지정을 하시면 어떨까요? 혹시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변경 가능하시니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에 펜을 쥔 제 손이 살짝 떨렸지만 이번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준비한 유언장 서류를 보며 또박또박 제 의사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을 땐 묘하게 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이 재산은 어머니 뜻에 따라 사회에 쓰일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한데 모아 파일에 넣으며 혹시 나중에 자녀분들이라도 이 내용 확인하려 한다면 따로 동의 없이는 열람도 못해요. 안심하세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속이 묘하게 시원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창가로 스며드는 빛을 바라봤습니다. 손주 결혼 얘기를 남을 통해 듣고도 혼수비 얘기에 눈치 보며 지갑을 열던 제가 이제는 내 의지로 내 것을 지키고 나누게 됐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가벼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내 뺨을 스치는데 참 오랜만에 제대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건 내가 피땀으로 번 거다. 이 애들이 날 무시했듯 이 돈도 이제 이 애들을 비켜가게 해야지.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며느리가 이걸 알면 얼마나 얼굴이 바뀔지 그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 길로 집에 돌아와 서랍 속에 다시 유언장 사본을 조심히 넣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 작게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마치 제 남은 생을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파수꾼 같아서 괜히 따뜻했습니다. 며느리와 방 안에서 나눈 마지막 대화를 끝으로 저는 마음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먼저 건 적도 없었고 궁금해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일상을 묵묵히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친구들과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고 돌아와 집 청소를 하고 밤이 되면 TV 앞에 앉아 소리를 조금 키운 채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 들렀다가 주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이 손주 결혼식이라면서요. 어휴, 진작에 말씀하시지 축하드려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얼굴만 멀뚱히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하지만 속은 이상하게도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무 말도 어떤 청첩도 받지 못했으니 저는 그저 또 시장 사람들 통해 손주 결혼 소식을 들은 셈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손으로 몇 번 쓸어 넘겨보다가 결국 한숨을 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몸으로 어디 간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평소 입던 가디건을 걸치고 부엌에서 밥을 차렸습니다. 찬밥을 데워 묵은 김치와 국에 말아 한 숟갈 떠먹었는데 이상하게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입안에 무언가를 넣고 씹는데도 그저 물컹거릴 뿐 아무 맛도 없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두고 TV를 켰습니다. 주말 아침이라 홈쇼핑이 잔뜩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사하게 웃는 쇼호스트들이 신혼 가전이며 침구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는데 그 화면이 괜히 눈에 밟혔습니다. 저 애들도 저런 걸 새로 장만하겠지. 그 집 사돈네는 얼마나 뿌듯할까. 나는 거기 설 자리가 없었지. 저는 그렇게 TV를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식탁 위에 던져둔 핸드폰이 갑자기 진동을 울렸습니다. 화면엔 아들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전화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괜히 더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엄마, 결혼식은 잘 끝났어. 다행히 무리 없이 다 지나갔어.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잘 됐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도 점점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이 머뭇대며 내뱉었습니다. 저기, 엄마 혹시 조금이라도 신혼집 장만에 도와주실 수 있나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숨이 나오려다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결혼식에는 저를 부르지도 않더니 결국 돌아서서 제 지갑을 찾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이제 내가 진 건 하나도 너희 몫이 아니야. 그 말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속이 후련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작게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꾸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두고 다시 TV를 바라봤습니다. 쇼호스트가 환하게 웃으며 신혼집 꾸미기 세트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밝은 화면과 제 조용한 거실 사이에 깊고 서늘한 강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으로 바람이 쏴하고 들어오는데 그 차가움이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 한구석은 아주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제 몫으로만 살아야지요. 그 어떤 것도 저 애들 손에 더는 흘러들어가지 않게 해야지요. 그 생각이 제 마음을 더 조용히, 더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별다를 것 없이 살았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친구들이 이런저런 소식을 묻곤 했습니다. 어머님, 그 후로 아들 내외는 잘 지내죠? 저는 늘 똑같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들 살겠죠. 이제 다 자기들 몫이잖아요. 그러고는 더 길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제 속내가 들킬까봐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집에 혼자 돌아오면 괜히 서랍을 열어 유언장 사본을 꺼내 보았습니다. 손끝으로 종이를 가만히 쓸어내리면 마음이 묘하게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내 건 내 손으로 지켰다. 그 생각 하나로 저는 스스로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부엌 창문을 열어놓고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홀짝이며 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아들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받을까 말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왜?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늘 퉁명스럽고 건조하던 그 애가 이번에는 어딘가 억지로 웃는 듯 했습니다. 엄마 뭐해? 오늘 시장 안 갔어? 날씨 좋던데.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안 갔다. 그냥 집에 있었다. 왜 그러냐? 아들은 괜히 허허 웃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괜히 말을 길게 돌리는 게 뭔가 사정이 있다는 티가 났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들이 작게 기침을 하고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 우리 좀 많이 힘들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그제야 조금 더 솔직해졌습니다. 카드도 막히고 며느리 친정에서도 이제 더는 못 도와주겠다고 하고 솔직히 그 집도 사정 좋을 리 없지. 근데 우리가 그동안 좀 무리했거든. 저는 조용히 숨만 골랐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그 침묵이 불안했는지 서둘러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예전에 친구 부탁받고 서류 보증 선 게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잘못됐어. 지금 사채니 뭐니 독촉장 들어오고 있고 그거 막으려다 카드도 돌렸었는데 이제 다 막혀버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묘하게 맑아졌습니다. 저는 차가 식어가는 걸 느끼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들은 숨이 가쁜지 자꾸 말을 끊어가며 이어갔습니다. 엄마 솔직히 이번엔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신용불량 찍히면 진짜 끝이잖아. 엄마가 조금만 아니 사실 이번엔 좀 크게 보태주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예전에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어머니 이번 결혼식엔 좀 난처할 수도 있어요. 손님들이나 사돈들 앞에서요. 하며 속삭이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의 눈가에는 미묘한 조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를 배려한다는 말투였지만 결국은 체면 때문에 저를 뒷전으로 미룬 거였습니다. 그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자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그게 천벌이지. 아들은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이어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체면 짓밟던 그 자리에서 이제 너희 체면이 떨어진 거다. 그 말을 내뱉고 나니 가슴속이 묘하게 시원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이 짧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있더니 작게 훌쩍이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살짝 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결에 오래 묵은 답답함이 조금씩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뚝 하고 통화가 끊기자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두고 서랍을 열어 유언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손끝이 서늘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 돈은 제 손으로 지켰으니 저 애들이 아무리 울어도 이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용히 숨을 고르며 창밖으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이 마치 제 마지막 남은 삶까지도 묵묵히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가 더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에도 별일 없이 살았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친구들과 김치 담그는 얘기, 동네 이웃잔치 얘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묘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괜히 커피를 내려 2잔째 마시며 식탁에 앉아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헬쑥했고 눈가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침부터 왔냐? 저는 담담히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이며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힘없이 내뱉었습니다. 엄마 나 다 알았어. 저는 말없이 그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작게 고개를 떨군 뒤 다시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명의였던 집이 복지재단 신탁으로 넘어갔다더라. 동네에서 들었어. 며느리 쪽 친척 통해서도 들었고 재단에서 등기 떼다 확인하니 완전히 다 그렇게 돼 있더라.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눈을 감더니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엄마 그 돈 그거 다 우리 몫 아니었어? 아니 애들 손주들 생각은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왜? 그 목소리는 분명 따지듯 시작했지만 점점 눈물에 젖어 흔들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전화를 들었습니다. 왜? 전화기 너머로 들린 며느리 목소리는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사실이에요? 그 돈, 그거면 우리 다 다시 살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밀어내세요? 왜요 어머니? 그 울먹이는 소리가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건 내 피땀으로 번 거다.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아주 또박또박 이어 말했습니다. 너희가 날 무시했듯 이 돈도 이제 너희를 비켜가야 한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묘하게도 몸속 깊은 데서부터 어떤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며느리가 짧게 숨을 들이쉬더니 결국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끝내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거실 가운데 서서 저를 보았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분명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깊이 떨군 채 느리게 돌아서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마치 기운 빠진 허수아비 같았습니다. 저는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가을 바람이 서늘하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결에 커튼이 살포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두 눈을 살며시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내 인생 같구나. 그 말이 마지막 내 숨처럼 가슴속 깊이 스며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오래도록 맞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네라는 게 참 좁았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고르다 보면 어디서든 소문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들으셨죠? 그 며느리분 이번에 결국 친정에서도 발 빼서 이제 완전히 혼자서 빚 갚는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다 자기들 몫이지요. 그러고는 다른 화제로 슬쩍 넘어갔습니다. 시장에 다니며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엔 김시내에서 김장을 한다고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 속을 묻혔습니다. 손끝이 얼얼했지만 마음만큼은 괜히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얼굴에 화색이 도네요. 예전엔 속으로 얼마나 끙끙 앓으셨는지 얼굴이 까슬까슬했는데 요즘은 훨씬 좋아 보이셔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아휴 이제 다 내려놔서 그래요. 다 지나가는 일이더라고요. 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고 제 속에서 진짜로 올라오는 웃음이라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가끔 서랍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내보았습니다. 그 종이를 손끝으로 살살 쓸어내리면 마치 제 노후까지 조용히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 같았습니다. 그게 있으니 앞으로 무슨 일이 와도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켠에선 아들 내외가 어떻게 지내는지 조금은 궁금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통해 가끔 들려오는 말로는 아들은 밤낮으로 일거리를 닥치는 대로 붙잡으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본가 친척들로부터 완전히 손절당하고 조용히 빚을 갚으며 지낸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요. 이제는 그 애들도 그 애들 인생 사는 거죠. 하며 묘하게 담담해졌습니다. 하루는 시장 국밥집에서 친구들과 국밥을 나눠 먹는데 김 씨가 제 숟가락에 고기 조각을 더 얹어주며 웃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좀 편히 사셔야죠. 그래도 저렇게 체면 안 보고 웃으시니 우리도 좋네요.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이제야 웃을 만하네요. 다 지나갔잖아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어깨가 더 가벼워졌습니다. 저녁 때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살짝 차게 불어와 커튼이 부드럽게 일렁였습니다. 그 바람에 머리칼이 조금 흩날렸지만 저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 찬 기운을 온 얼굴로 받았습니다. 이제야 내 삶이 진짜 내 삶 같구나.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저는 아주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몸 구석구석을 타고 돌며 묵은 응어리까지 다 씻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누구도 제 마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늦게나마 얻은 진짜 평안이었습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